네, 오늘 시장 이제 마감 상황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데일리인트 시간, 우리 박근영 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의상이 아주 프리해 보이십니다. 예, 뭐 금요일은 그냥 자율복 날이기 때문에 네. 예, 좀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여의도에 그런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회사도 아, 금요일은 사복. 너무 이건 목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옷이 없어요. 아니 뭐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홍대 네. 저 팟빵 옆에 보면 제 옷 사는 데 있거든요. 아, 거기 오시면 그래요? 네. 저렴하게. 할인해 드립니까? 네, 할인해 줍니까? 그럼요. 이런 거 요게 한 4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살만한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좀 빨리 풀려야 될 텐데. 네, 자 오늘은 하여튼 증시가 많이 빠진 날입니다. 왜 이렇게 빠졌는지, 뭐가 그렇게 내려왔는지, 일단 뭐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000건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1919년 평균 21만 8천 건은 하회를 했고요. IT와 금융업이 몰려있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지역의 실업수당 청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1만 8천 건으로 전체적으로 예상치 166만 건을 상회하면서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확실히 이제 실업수당이 이제 고개를 들고 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속도는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실업수당도 이제는 천천히 올라오면서 다소 조금은 이제 방향성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인데, 여기가 잘 보시면은 이 갈색으로 보이는 쪽이 이제 연속 그 신규 수당 관련된 부분이고요. 확연하게 좀 올라온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신규 실업보험은 푸른색인데요. 이것도 좀 빠지다가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일단 올라오면서 고용시장이 좀 속도는 천천히 늘어지긴 하고 있지만은 약간씩 식어가는 모습도 일부 보인다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밤사이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을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융업종 시스템 리스크 우려 때문에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SVB 파이낸셜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관련해서, 또 이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실버게이트 은행, 이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파산 신청 때문에, 청산 때문에 금융 재무 건전성 우려가 확산된 상황입니다.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것인데, 미국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IT 기업들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고금리에 따른 역효과가 본격적으로 또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금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는 장 시작 한 30포인트 가까이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과 선물 매수로 출발을 하긴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 200 매수 출발을 했는데, 다만 갭 하락 출발 이후에 기관도 선물 매수를 전환하면서 주가에 대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려고는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마디 지수인 거래소 코스피는 2,4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6만 원 선을 하회하면서 거래가 됐고요. 코스닥은 시총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에코프로 그룹주 하락으로 2차 전지주 약세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테슬라 약세 영향도 일부 있었고요. 최근 공매도 증가 영향도 있었다고 일부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5로 넘어가면서 외국인 기관 양시장 현물 동시 순매도가 나타났는데, 프로그램 중심의 매물 출회가 됐고요. 대형주 하락 압박이 더 압력이 확대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밤 미국 고용 지표 발표를 또 앞두고 경계 심리가 상당히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도 증시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했다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보험, 그리고 기관은 비금속 광물과 화학만 매수가 일부 보였고, 코스닥은 각 일반 전기 전자 그리고 오락 문화업종을 매수를 약간 보였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BOJ 오늘 발표 이후에 엔화 약세 반전 영향에 장중에 1329원대까지 급등했지만은 2시를 넘어가면서 재차 1320원대 초반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상승 업종이 부족한 가운데 의료 정밀이나 종이 목재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크게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등의 주요 인터넷주 약세에
서비스 업수익률이 최하위권에 위치했고요. 다만 이제 삼성 SI나 LG 에너솔루션 등의 2차 전지 셀 업체 상승 반전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가 약세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네. 전기전자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200 내에서 상승 종목 중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던 SK 이노베이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높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매물 출회되면서 800선을 깨졌는데 전 업종이 약세 기록하면서 특히 게임주 부진의 디지털 컨텐츠가 큰 폭 하락했고요. 뒤이어서 에코프로, BM 등이 일반 전기전자 약세 주도했습니다. 이외에도 IT 소프트웨어, 화학도 부진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VB나 실버게이트가 사실은 뭐 좀 대형은행하고 좀 사업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부 이제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또 반응한 게 아니냐 일부 의견도 있다는 점도 좀 이따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시장도 빠졌고 네. 그 영향도 당연히 좀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시장도 뭐 힘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던데 어느 섹터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도 원전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서 원전 관련주가 좀 반짝이었는데요. 두산 에너지빌리티가 그 뉴스케일 파워와 그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네. 소재 계약 제작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에너빌러티.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원전 업종이 그래서 이제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소재는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의 첫 SMR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UAMPS의 CFPP는 뭐냐면 카본 프리 파워 프로젝트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발전소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고 아이다호 주에 건설되는 발전소가 오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CFPP라는 게 이게 탄소 없는 그런 발전 시설인 모양이군요. 뭐 그렇게 해석은 될 수 있습니다. 네, 카본 프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호기당 77메가와트의 원자로 모듈을 6대 설치하면서 총 462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뭐 2000년에 뭐 SMR 중에 최초로 이제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 인증을 받은 것은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 유일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관련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뭐 유럽이나 아시아, 뭐 북미, 남미 글로벌 진출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소재 관련된 체결을 하면서 뭐 G2 파워라든지 한전 KPS, 한전 기술 등의 강세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전 관련된 업종 기업들이 조금 오늘을 상승했다 해도 그 폭이 뭐 크진 않았죠. 네, 뭐 종목별로 뭐 그렇긴 2-3%? 한데요. 네. 예. 최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괜찮았죠. 원전 쪽이? 예. 어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 아 그래요. 지금 사우디 재무장관이랑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랑 어저께 또 만났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네옴시티 어제 이제 건설이랑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은행 이 파산 이게 여파가 좀 큽니까? 사실은 오늘 시장을 좀 끌어내린 전체적인 이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미국 나스닥 은행주 지수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최대 은행주 지수가 7.7%나 지수가 이제 빠졌죠. 어제서 이제 사실은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래서 SVB 파이낸셜 그룹 주가도 60% 넘게 폭락했고요. 아마 기억하기로는 시간에서도 더 빠진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여파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벤처 캐피탈의 도움을 받는 스타트업 업체들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IT나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의 자금을 지원 이쪽도 이제 아마 VC 벤처 캐피탈 관련된 업무 비슷하게 하겠죠. 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전체 부채의 89%에 해당하는 1980억 달러의 예금을 보유했고요. 상당 부분을 채권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CFO가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예금에 관한 환경이 예상을 벗어났다고 발언하면서 주요 고객들이 이제 업황 악화 때문에 SVB 파이낸셜에 맡긴 예금을 다 인출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 부족 때문에 아마 SVB 파이낸셜 그룹이 아마 보유 중이던 채권을 매각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1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채권 매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2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또 주식을 발행한다. 대규모 유상증자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에서는 이렇게도 발언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금리도 급등을 보였잖아요, 최근에. 네. 이게 이 SVB 파이낸셜 그룹이 채권을 막 급하게 내다 팔면서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가 빠져버렸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영향도 미국 시장의 금리를 좀 끌어올린 이슈라고 또 보는 시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제 보유 채권 손실도 발생했는데 아마 자기 자본이 163억 달러로 알려져 있고요. 보유 채권 손실이 150억 달러 이상 발생하면서 결국 이제 자복 잠식 우려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은행의 실버게이트 캐피탈도 파산 신청한 거는 제가 하루 이틀 전에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술 관련 금융기관의 피해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버게이트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그랬고요. 오늘 이제 그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 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 시간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일 대비 8% 또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만 달러 선을 밑돌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빠졌는데 또한 이제 창투사 관련된 네.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제 이 VC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창투사도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창투사들도 안 좋았고.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뭐요? 리스크 오프. 아, 은행 망하니까 사실 미국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 네, 예, 금융위기. 심각했죠 그때. 우리는 사실 외환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외환 위기가 있어서 민감한 예. 환율 올라가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을까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기 때문에. 아, 망했던 어. 기억. 네. 그래서 은행이 좀 뭐 이거 뭐 사실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은행인데 이거 하나 빠진 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막 대형 은행까지 주가가 아주 박살났잖아요. 채권 금리가 어제 급락했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금리가 오른 거는 약간 기준금리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간 면이 있는데 또 다른 것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안전자산 선호. 음. 1월 달에 이제 막 금리가 빠질 때 경기 침체 온다라고 네. 하면서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 위기가 오면 채권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빠진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선호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사실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만약에 은행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이런 그것도 것들이 먼저 쳐 올라가야 되는데. 쳐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게 시스템 리스크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심리적으로는 네. 과거 한번 놀랐던 기억이. 그렇죠. 우리의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솥 네. 네. 그렇습니다. 솥 커버 보고 놀란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한심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저희 경청하고 그런 걸로 있습니다. 금요일을 좀 아니 이게 가고 재밌으면 있는- 웃으셔도 돼요, 부장님.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입니까? 네네. 네, 충분히 경청하고 있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침 한토증권에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네. 코멘트를 또 한토증권 참고해서 냈는데요. 아, 냈습니까? 네, 한토증권? 그렇습니다. 예, 장중에 냈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네. 이 SVB 이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는 예대율이 43%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대출보다는 채권을 더 많이 보유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이제 채권을 매각을 했던 게 불가피했던 것은 기존에 210억 달러 정도의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이 3.6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는 1.7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듀레이션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금리가 1.79%니까 저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해당 채권 매각 대금은 바로 2년 이내 고금리 단기물 미국 국채로 운영을 이제 바꿀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게 되면 25bp 금리 인상당 이자익 민감도가 기존에는 마이너스 1,500만 달러에서 플러스 500만 달러의 밴드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바꾼다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 플러스 5천만에서 6천만 달러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야,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아주 잠깐만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네. 기존에 이제 너무 낮은 금리의 채권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그 캐피탈사가 그 파이낸셜 그룹이 네. SVB 가? 예, 거기가 갖고 있었던 거 채권을 아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채권 많이 갖고 있는데. 예, 그게 금리가 1.79% 낮은 금리를 갖고 있었던 거 채권을. 네. 그러니까 듀레이션도 3.6년이니까 꽤 오랜 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뭔가를 갖고 있었던 네, 거죠. 갖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자금도 인출이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 부분을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일반적인 은행 뭐 이렇게 부분에서 이게 이 금리 부분들이
관련된 부분 채권의 금리가 낮은 걸 갖고 있으니까 저수익 자산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수익률이 낮은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걸 뺐다고요, 돈을? 그 다른 그 아까 말했던 돈을 안에 넣어준 어떤 그 법인들이 뭐냐면은 네. 벤처 캐피탈의 도움을 받는 스타트업에서 예금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 스타트업. 그러니까 굉장히 뭐 초기에 뭐 스타트업 회사들이 여기다 많이 예치를 했는데 스타트업 회사들도 지금 최근에 힘드니까 돈을 인출을 많이 해버린 거죠. 아, 그들이 예금했던 거를 인출을 많이 했더라. 네네네. 돈이 많이 빠져나갔네. 네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또 그 해주려면은 뭔가를 준비를 해야 어디선가에서 되잖아요. 또 갖고 와야 되는데. 아니면 있는 걸 팔아서 내주든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다 많이 팔아버린 거죠. 아, 근데 지금은 네. 자기네들이 살 때보다 더 좀 떨어진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금 부족이 계속 생기니까 이 보유 중이던 채권을 매각하면서 여기 손실이 18억 달러나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네. 원래 이제 채권을 갖고 있으면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뭐 예금도 안 들어오고 돈 내줘야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팔아서. 판 거죠. 네. 손실 보고 그게 18억 달러. 아, 그게 이제 엄청 많이 생겼다. 그렇죠. 야, 생각보다 쉽게 설명 잘해주시네. 괜찮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뭐 다른 은행권으로 또 뭔가 전이가 되지 않을까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벤처 캐피탈이나 IT 쪽에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디를 또 빌려주냐면 대부분 다 IT,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에다가 또 돈을 빌려준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맞아요. 은행이잖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다 실리콘밸리. 보니까 네. 금융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돈들이 인출되면은 기존에 이 회사가 돈을 받아서 빌려줬던 IT,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돈을 빌려주기가 되게 어려워지면 이런 섹터로 또 이제 자금에 전이가,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한토증권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다른 미국 은행 네. 대비해서 높았던 저원가성 수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아주 낮은 이런 저수익성 수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미국 은행은 이제 정기예금의 이동이나 캐시론, 캐시본 이렇게 외국 자금 유출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불가피해진 채권 매각이나 뭐 이런 평가 손실 관련해서 하락을 발생했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미국 은행은 수신 이탈률도 상당히 낮고 그다음에 순현금 유출액 개념에서 안전한 리테일 자금이 많은 편이고 유동성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NIM 관리가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미국 은행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미국 은행의 전반적인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국내 은행 같은 경우도 사업 포트폴리오가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경로로 국내 은행에 비슷한 이벤트가 발생할 거로 보는 것은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네, 평가를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네. 직접 망해본 은행에서 일하셨던 뭐. 리먼 브로더스 전 한국 대표가 잠시 후에 또 출연합니다. 아, 네. 네. 언더스탠딩 2부에 출연하거든요. 네. 리먼님 또 가장 또 유명해. 저는 누군지 압니다. 저분이랑 아, 그렇습니까? 방송도 오래 아, 해가지고 네. 김중성 대표님이죠. 네네네. 그분이 오시니까 뭐 네.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이따가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주, 은행주들도 안 좋았죠? 네, 결국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금융 시스템의 전이에 대한 우려를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금융주도 급락했고 국내 은행주도 이제 같이 영향을 좀 받았다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뭐 어제 미국 증시에서 웰스파고도 6% 이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6%대, JP 모건 체이스도 5%대, 시티그룹도 4% 대부분 다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국내 금융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 때문에 같이 좀 밀렸다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국내 은행주들은 약간 규제와 네. 관련된 환경,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금융주 오늘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경영자가 지분을 팔았습니까? 네, 그 공시사항을 좀 사진을 먼저 띄워주십시오. 사진을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김병훈이라는 게 분이 이제 보이죠. 관련해서 이 증감 2만 1,000주 한번 파시고 5,000주 또 파시고요. 그 지분 변동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15만 9,857원과 21만 원 정도의 2회에 걸쳐서 일단 매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김병훈이라는
분은 그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대표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일부 지분을 좀 이제 대주주이자 대표예요? 아니면 그냥 대주주는 아닌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그것까지 네네네. 못했는데요. 16만 주 갖고 있으니까 예. 대주주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아, 대주주까지는 그래요? 네. 아니고요. 어. 네. 그러니까 막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 회장님하고 되게 좀 이렇게 막역하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대표 에코프로 그룹의 대표를 또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주요 핵심 어떤 뭐 사람이 그 에코프로 그룹 내에 이 사람이 이제 주식을 팔았다고 이제 공시가 나오니까 다소 좀 부정적인 센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거의 최근- 다 파셨네요. 3,500주 남겨놓고 다 파셨네요. 그래요? 아닌 변동 후 3,500주. 아니야, 이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잘- 김명선. 예, 네, 그분은 아, 김영선이고요. 네,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잘못 말씀하시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납니다. 13만 7,192주 아직 갖고 있고 16만 3천 주 있다가 2만 주 정도 파셨네요. 2만 한 6천 주 정도 팔았네요. 네, 2만 6천 6천 주 정도 주. 팔았다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2만 주에 한 주당 얼마죠? 이제 21만 원이에요? 지금? 5천 주는 21만 원 정도에 매도를 했고요. 2만 천 주는 15만 9,857원 정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2만 주에 20만 원이면 얼마야? 음. 45? 아. 40억. 멋지십니다. 네, 아무튼 이제 만져보고 이게 싶다.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에 어떤 내부와 관련된 사람이 팔게 되면 센티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이러면 이제 없겠죠. 주주분들은 조금 마음이 좀 상하실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고요. 경영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또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이 분위기가 또 휩쓸려서 만약에 또 공매도 오늘 제가 체크는 못 해봤는데요. 네. 공매도가 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또 나왔다고 하면 네. 역시나 좀 영향이 아무래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음.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렇게 좀 더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내부자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팔지 않고 좀 장기로 가져갔으면 네.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이제 이슈가 좀 생겼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2차 전지 소재주가 같이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근데 시초가 때는 그때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네. LNF는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을 그러니까요. 했고요. 야. 예, 그다음에 또 포스코 케미칼은 약 1%대 정도로 상당히 좀 시장의 낙폭에 비해서 또 선방을 하는 모습도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N도 플러스로 계속 네, 유지가 네,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전체적인 어떤 급락을 야기하지 않은 이슈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이슈로 좀 국한했다는 점에서도 또 좀 다행이라고 또 생각은 듭니다. 네네. 사실 오늘 시장 보면 좀 오른 종목들은 다 2차 전지더라고요. 오늘 야, 2차는 정말 대단한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죽지 않는 네. 불사조 같은.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이런 이슈는 뭐 개별적인 대형주에서 있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제가 한번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그 화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네. 이런 2차 전지와 연계된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네. 연계된 어떤 모멘텀을 내면서 급등각이 나오는 약간의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사 뭐냐면 DI 동일입니다. 네. GI 동. DI 동일 그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제 공시사항인데요. DI 동일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이제 좀 사진 띄워주시면 이렇게 빨갛게 보인 부분들이 아변기 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동일 알루미늄 이게 DI 동일 자회사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관련된 그 2차 전지 알루미늄 박 아변기 증설 공시가 나왔어요. 기존 캐파 5대 대비 60% 수준의 증설인데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대규모 증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결국은 그 DI 동일이 이제 2차 전지 알루미늄 박과 관련된 어떤 뭐 매출 단이 상당히 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가지면서 DI 동일이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쉬어가는 국면에서도 관련주로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실질적으로 매출단에서 캐파가 증설되고 매출이 업사이드가 생길 걸로 보이는 종목들이 개별주들이 급등세가 이제 간간히 나온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제 2025년 기준 DI 동일 알루미늄 박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42.4%까지 올라올 거다 추정을 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그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DI 동일 관련된 알루미늄 박 매출액과 비중인데 25년 제일 마지막 보시면 전체 매출액의
42.4%까지 올라올 거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본업인 방직업이 있는데 이 방직업의 이익률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원래 네. 방직하던 회사예요. 네. 관련된 회사입니다. 로우 싱글 정도라고 그냥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한 네. 2, 3%, 네. 3, 4%.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방직업은 이익률이 낮을 텐데 이 알루미늄 박의 매출이 42%까지대로 올라오면 결국은 알루미늄 박 영업이익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잖아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절반 이상까지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회사를 옛날에 방직업이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회사가 그렇게 변모를 하면 그럼 이제 예전에 받았던 방직업으로서의 멀티플보다는 2차 전지 소재주로서의 멀티플을 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것도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 자료인데요. 보시면 알루미늄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루미늄 가격은 그 달러 강세라든지 이전까지에 대한 수요 회복이 아직은 전반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자체 가격은 큰 반등이 없는 상황이라 알려져 있는데 이 알루미늄 프리미엄, 그러니까 현물 인수에 추가되는 웃돈을 이제 알루미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 알루미늄 프리미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이 올라가고 있고 제 가격이라든지 재고분을 보더라도 재고도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고 있고 또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알루미늄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이제 한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별개로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인데요. 그 마크로 루비오 미 상원 의원, 마크로 루비오라는 미 상원 의원이 네. 포드와 CATL 배터리 공장 이게 이제 미국에 설립되는 네. 약간의 중국의 업체가 약간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네네. 이 포드와 CATL 배터리 공장에 IRA 보조금을 차단하는 법인을 추진한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가 만약에 되면은 국내가 약간 국내 업체가 우려했던 이슈가 좀 이렇게 누그러지는 이런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업체가 미국에는 못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우회적인 방법으로 CATL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조금 센티적으로 우려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IRA 보조금을 차단한다 이런 법안이 이제 추진되면서 이게 만약에 또 진행이 되면 뭐 국내 2차 전지 업체에다가는 뭐 좀 긍정적인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급등한 거거든요. SK 이노베이션. 네, 5% 올랐는데 네. 원래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포드에 납품하는데 어허. 얼마 전에 이제 포드가 CATL. 네, 네. 포드가 배신하고 네. 조강지처 버리고 조강지처가 그래서요? 네. 그래서 CATL이랑 손 잡는다고. 음흠. 아니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지분은 포드가 100% 내고 CATL은 기술만 로열티만 받는 걸로 기술만 전수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진출한다라고 했는데 공화당에서 이거 반대 나온 거죠. 아. 그것도 안 된다. 그거 못 받는다.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SK 이노베이션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게 된다면 또 약간 우려를 또 잠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2차 전지 좋은 센트에는 뭐 좋은 결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루비오 미국은- 의원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 미국은- 꼭 밀어붙여서. 미국은 적어도 이렇게까지 우리 저 뭐 이쪽 저쪽 사업 못하게 할 거면 확실하게 미국 안에서는 중국 말고 우리 업체를 완전 그건 독점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야죠. 예, 아니 그건 정도는 해줘야지. 왜냐면 우리 뭐 저 보조금도 안 중국에- 주고 말이야. 그 중국에 뭐 장사도 못하게, 중국에 뭐 저 공장도 못 짓게 해. 이러면 적어도 미국에서 지원이랑 미국에서 적어도 판매되는 건 우리 걸로 확실하게 좀 밀어줘야죠. 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네, 영어로. 알겠습니다. 루비오 만나면 될까요? 바이든 만나야죠. 바이든 만날까요? 네. 다녀오십시오. 뭐 정프로님 뭐 유학파로 알고 있어서 네.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다고. 참고로 제 아들 이름도 이든입니다. 이들. 네. 정이든. 정이든 바이든 통하는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 네. 대하듯이. 이든아. 자, 그리고 화장품 업종은 약세였군요. 네, 뭐 오늘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뭐 어느 업종 하나가 뭐 빠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그 화장품 업체 관련된 부분도 매크로 우려, 그러니까 뭐 시장이 빠졌던 우려도 있었고요. 또 지정학적 이슈도 약간 뭐 불거졌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시장이 당연히 이제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맥락을 같이 했고요. 그 추가적으로 지정학적 이슈는 이제 쿼드 협의체 강화 움직임입니다. 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좀 불편한 거죠. 화장품 네.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제 관련된 화장품 업종의 하락에 대해서 코멘트를 장중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대형주 실적 시즌이 종료되고요. 또한 이제 1분기에 면세 쪽이 좀 약세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센티먼트와 모멘텀은 다소 좀 약세 구간이 1분기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도 일단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화장품 수요는 내수 채널이 일단 중심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색조라든지 뭐 선블럭 같은 이런 카테고리 중심으로 견조하기 때문에 개별주 중심, 그러니까 색조나 이런 쪽에 중심이 되는 개별주 중심의 주가 모멘텀이 좀 우위로 나타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중국은 3월 8일이 부녀절이라고 합니다. 부녀절. 분녀절이요? Father and daughter. 분녀? 아니 그러니까 부녀는 여성의 날 같은 그냥 거죠. 여성의 날 같은 Women's 거군요. Day.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의 네.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8일이 부녀절인데 이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 붐업이 또 이제 여성 위주로 조금 이제 붐업이 되는 모멘텀이 되는 날이고 6.18절 그러니까 6월 18일이죠. 이쪽도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방한 외국인 유입 흐름이라든지 중국의 한국 관광 상품 노출. 근데 중국의 단체 관광은 아직은 한국에 안 열렸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베트남은 좀 열린다는 말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순차적으로 한국도 하반기에 좀 기대를 아직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감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 모멘텀 약세 구간이지만은 방한 외국인 유입이 본격화라든지 그다음에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 외에 사업 확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는 수출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업종 체력을 좀 상승시키면서 관련된 쪽으로 좀 보자라는 거고요. 하나증권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모레 그룹주라든지 코스맥스, 클리오,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펌텍 코리아 이런 쪽으로 좀 선호를 한다라고 종목까지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어제 막 코스맥스가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와가지고 사실 실적이 안 좋을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장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동반 하락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빨리. 코스맥스. 네네. 코스 누구랑 동반하라 그래요? 코스랑 맥스가? 아니 무슨 동반하라 그래요? 다 이제 화장품이 다 같이 업종. 대표 OEM 업체잖아요. 코스맥스. 네.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설명을 좀 저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양자 좀 넘어가실래요 이거? 네, 이거는 어제 제가 뭐 아주 열심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어제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제 하셨다는데. 왜냐면 네.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양자. 아마 이거 친자가 아니고 양자. 그래서 그 양자 어떻게 좀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이거? 양자요? 양자통신? 양자 오늘 문제가 있었잖아요. LG 지금 지분 경쟁 상속. 거기 이제 네. 구광모 회장. 장자 거의 장자라고 양자. 네. 원래 동생의 아들이었는데 네. 장자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 양자가 아닌데 지금 그 양자 아닙니까? LG를 갑자기 네. 언급이 된. 죄송합니다. 물론 LG도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양자 암호통신. 네, 어떤 뭐 어제 컨텐츠에서 제가 어제 마감 시황 때 양자는 좀 설명을 드렸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그 세계 최초 상용화 가능성 이슈가 이제 양자 관련된 통신, 양자 암호 통신 제품 관련된 심사 착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제 그 방송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관련주로서 언급된 이야기가 몇 종목이 있는데 이게 KC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K텔레콤과 공동 개발에 성공한 양자 암호 칩 이게 QKE V7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뭐 양자 암호 칩이라서 저도 정확하게 이건 뭐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SK텔레콤과 공동 개발에 성공했던 양자 암호 칩을 출시하면서 MWC 2023에서 이제 공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KCS가 이제 주가가 또 괜찮았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양자 컴퓨팅 환경에 대응하는 포스트 양자 암호 알고리즘 이게 PQC라고 불리더라고요. 이게 2022년 상용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도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넷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양자 암호와 관련된 협력을 통해서 양자 암호 키 분배기, 그러니까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QKD라는 건데 네. 이런 방식에 대한 전송 암호 모듈 장비를 개발하는 이력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면서 우리넷도 이야기를 됐고요. 최근 이제 뭐 IB 업계에 따르면은 우리넷 최대 주주 세티밸류업 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43% 주식을 매각한다는 보도도 좀 일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매각 이슈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넷. 너넨 셋.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로 가볼까요?
네, 오늘 이제 또 리튬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테마성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 에너지가 이제 자회사인 강원 이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생산 공정을 통해서 수분 함량이 극히 작은 무수 수산화 리튬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양극재 고객사 S기업 등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됐는데요. 생산한 무수 수산화 리튬은 샘플 승인 후 이후에 이제 양산 계약 체결하고 생산 납품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할 순서로 진행될 거고, 경주 공장에서 생산된 무수 수산화 리튬이 이 기존의 유수 수산화 리튬의 가격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수 수산화 리튬에서 극단적으로 수분 함량을 굉장히 줄인 게 무수 수산화 리튬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차이인지는 저도 잘 기술적으로 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어려운 거 갖고 오세요, 자꾸. 근데 그게 이슈가 되니까요. 오늘 엄청 올랐어요. 네. 무수수산화리 팀이 아니 강원 이솔루션이. 강원 네네네. 솔루션이. 그래서 그게 가격이 2배 정도가 비싸다고 하고 이제 공정에 따라서 이제 그게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의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가 좀 올랐는데요. 사실은 이 리튬 부분에 대한 이게 뭐 무수, 유수 이게 따라서 기술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또 뭐 어떤 기능이 다른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격이 2배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뭐 리튬 가격이 최근에 뭐 3년 새에 10배 정도 치솟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국 쪽은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탄산 리튬 가격은 또 빠지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된 뭐 강원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고 일부 리튬 테마가 테마성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새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어떤 같아요. 뉴스요? 어제도 로봇 관련돼서 현대차가 네. 이제 뭐 단독 기사인데 현대차가 로봇 관련돼서 지분 투자를 할 것이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회사를 모 회사를 1등 회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데 이건 뭐 어디 IB 업계 뭐 누구에게 들은 얘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도 양극재 고객사 S 기업이라고. 그럼 되게 궁금하잖아요. 되게 구체적인 것 같고.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약간 이런 기사들 좀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사실 이게 진위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된 그럼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테마성이라고 계속 그렇죠. 강조를 드리는 네. 게 이 뉴스 플로우에 따른 테마성 주가 급등은 사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이런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또 맞는 정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의지해서 뭔가 투자를 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그것도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또 그렇죠.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아, 좋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자 암호통신 이런 건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실제 뭐 미국 긴축 우려라든지 금융 시스템에 관련된 아까 전이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패드 쪽에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뭐 기술주들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인터넷주라든지 IT 기업들도 별로 좋지 못한 모습들이 오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KB증권이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메모리 반도체 적자 영향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1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거의 뭐 예전에는 한 50조 원 정도까지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13조 원이면 굉장히 많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근데 네. 뭐 다행히 적자는 아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로 이제 달아났는데 삼성은 그래도 이제 적자는 아닙니다만 전년비 이렇게 빠지면은 아마 영업이익 한 70% 정도 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하죠. 근데 이제 분기 실적 저점은 2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반도체 대형주는 이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실적 좋다고 올라가고 실적 나쁘다 빠지고 이러지는 않고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이제 확실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KB증권의 오늘 리포트에서 좀 약간 발췌를 해봤는데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메모리 3사의 설비 투자 전망인데요. 이 보면 회색 이 막대가 보이는데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설비 투자가 올라가는 캐펙스가 많이 올라가는 쪽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캐펙스를 이제 마이너스 축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23년 예정으로 보시면 캐펙스가 많이 빠지죠. 한 31%
1% 정도 캐펙스를 줄이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4년도 정도 돼야 8% 정도 조금 올라오는 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KB증권의 추정인데 아무튼 올해는 캐펙스 추정이 일단 빠진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북미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재고 추인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11주 정도의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재고가 북미 쪽에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1분기 정도에는 9주 정도로 이제 어쨌든 지난 4분기 대비 약 23% 정도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재고가 빠지는 걸로 추정을 네.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메모리 재고가 빠진다면은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투자증권이었나 다른 쪽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기억해 보면 절대 그 재고치보다는 메모리 재고가 피크를 찍고 빠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 아닙니다. 네, 저도 재고 봤어요. 네. 하여튼 재고 수준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해는 뭐 한 10개 정도 재고가 있었는데 어떤 해는 20개 정도 재고가 있었다. 네. 절대 재고가 2배로 올랐지만 20개 정도의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재고가 피크를 치고 빠지는 순간 관련된 반도체 업체는 위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지난 리포트의 그 개념이었는데 그러니까 절대 재고 레벨보다는 재고가 피크를 치고 빠지는 순간 그때 그 분기부터 주가는 올라간다는 개념의 설명을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데이터 센터 재고가 메모리 재고가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 저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을 수 있는 국면이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스마트폰 메모리 재고 추이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KB증권의 추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독 추정은 아닌 것 같고요. 트렌드 포스 관련된 자료를 인용해서 추정치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마트폰 메모리 재고 추이도 지난 4분기가 9주 정도 수준에서 이번 1분기가 7주 정도를 빠지니까 수요가 약간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재고가 조금 빠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3월 정도부터는 아마 MOM, 그러니까 전월비 그리고 전년비 동기로도 3월부터는 중국 쪽에 스마트폰 약간 출하가 느는 걸로 이렇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IT 부품 중에서 일부 주가들이 올라간다. 네. 그때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종목이 같은 거. 자화전자, 네. 네. 뭐 MLCC 삼성전기, MC넥스 네. 이런 종목들 그때 한번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화전자 움직임도 상당히 좋거든요. 자화전자 거의 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자화전자요. 네, 거의 다 올라왔죠? 거의 다 올라왔더랬습니다. 네, 그때 그날 수익권이라고 굉장히 웃으신 기억이 나는데요. 별로 정직하게 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폴디드 줌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카메라 모듈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고 MLCS도 최근에 제가 관련된 부분들을 뭐 단가나 ASP 올라오고 재고 부분도 제가 방송 중에 다 근거 자료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 네. 아무튼 IT 쪽이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KB증권 추정에 3분기부터의 디램 이제 ASP 평균 단가의 상승 전환 예상인데 한참 많이 빠졌다가 이제 어쨌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쪽이 보이는 게 이제 디램 쪽의 평균 단가고요. 낸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낸드는 3분기까지도 약간 플러스 전환을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4분기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분기 정도의 디램 쪽이 먼저 올라온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6개월 정도 이제 뭐 이렇게 반도체 쪽은 선행을 한다 보면 뭐 1분기, 2분기 지나가면서 그래도 좀 반등 쪽에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논리의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3분기에 디램 가격이 저렇게 되면 네. 사실 주가는 지금 굉장히 싼 네. 오늘 6만 원 깨졌죠? 삼성전자가? 종가가 59,500원 네.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QOQ 그러니까 분기로 비교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분기 대비.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라도 사실 가격 자체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일단 올라가는 건 뭐 좋은 소식이긴 하니까요. 뭐 앞에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듯이 뭐 돈을 많이 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재고 떨어지고 이때 이제 반등하는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저렇게 되면 주가는 꽤 올라가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네. 오늘 끝으로 저 뭐죠? 하이브, 카카오, 아. 저 SM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브는 보니까 하이브는 올랐고, 좀 올랐고. SM은 좀 SM은 떨어졌고. 15만 원 SM 밑으로 빠졌고.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도 조금 빠졌던데 뭐 카카오야 뭐 사실 정확히 반영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뭐 네이버도 같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 뭐 전체적인 인터넷 관련주가 기술주에 속하기 때문에 뭐 금융 우려라든지 금리에 대한 이슈가 뭐 시장이 불거지면 기술주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하이브는 왜 올랐을까요? 하이브. 글쎄. 오늘 뉴스로서는 이게 그 뭐 주총 때 네. 뭐 하이브가 좀 유리하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아. 나오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네. 약간 좀 예민해서 어제 15만 원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카카오가 좀 불리해졌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하지 않았을까. 15만 원 위로 올라가면 어쨌든 이제 카카오도 카카오도 실패할 거다. 실패하니까 경계 매수를. 그렇다고 하이브가 좋아. 카카오가 안 좋으면 저 하이브가 뭐 상대적으로 약간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SM 거는 사실 정말 수급의 싸움이라서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또 법적인 문제도 네, 걸려 뭐 있고 그걸 지금 뭐 결과가 또 네. 추후에 어떻게 나올지 뭐 네. 여러 가지 카카오가 5% 뭐 4점 몇 퍼센트 이것도 사실 뭐 조사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또 계시고 이런 거에 유독 더 잘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예 네. 이런 거 쳐다도 안 보는 분들도 계신 거 같고. 네, 저는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 그런 편이세요? 네. 그냥 재미있게 구경만 하죠. 아 불구경 정도 네. 강 건너서. 네. 근데 뭐 어느 양쪽이든 정말 이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음흠. 네.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음. 양사가 다. 네. 승자의 저주. 네. 예쁜 아내 남편님께서 계속 이제 카카오 관련된 걸 좀 이 하이브 SM 관련된 걸 좀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예쁜 아내 남편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아마 이거는 남편분이 아이디를 만들 때 아내분이 옆에서 아마 좀 감시를 좀 하셨던 모양이죠. 난 맨 처음에는 이게 네. 예쁘나 내 남편 이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쁜 아내 남편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쁜이 꾸미는 게 아내인지 남편인지 그게 좀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쁜 저는 아내, 남편, 예쁜 둘 다. 아내 남편으로 보고 예쁜 싶습니다. 아내 남편은 누가 예쁘다는 거예요? 둘 다. 남편이 예쁘다는 거죠. 아 그래요? 아 예쁜 아내의 남편. 네. 아 그리고 우리 박 차장님은 예쁜 아내와 예쁜 남편 둘 다 꾸민다. 네. 아, 예쁜 아내 남편. 저는 예쁜 아내의 남편, 즉 아내를 꾸미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띄어쓰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 죄송한데 아니요 진짜 예뻐요라고 답변 다셨네요. 누가 예뻐요? 아내분이 예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내 제가 정답이네요 그러면.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뭐 박근 저하고 똑같네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도 아내 사랑이 지극하고 네. 워낙 또 미인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구 미인. 대구에 미인이 많죠. 네. 그래서 대구에 미인이 많습니다. 대구에서 아주 소문난 미인이셨는데 아. 또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또 미녀는 용기 있는 자를 또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박력 있게 대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랑 살자. 내 알을 낳아도. 내 못 믿나? 어. 그 두 마디로 그냥 바로 어. 무릎 꿇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마디는 아니고요. 두 마디 아니었나요? 예, 그 두 마디에 이제 빼가놨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죠. 말만 해서 뭐 갈 정도는 아니었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처가에도 굉장히 또 열심히시고. 아. 자, 하여튼 뭐 주말에 사랑꾼이십니다. 사랑꾼. 사랑꾼이죠. 네, 뭐 그냥 주는 대로 있고 주는 대로 먹고 아, 예, 열심히 일해서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예, 열심히 네. 일해서 네. 또 돈 이게, 갖다 주고. 예, 갖다 주고 네. 그럼 돈 관리 편해요. 누가 하시죠? 제가 합니다. 예. 그 삶이 앞으로도 쭉 오래 이어지기를 또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그렇게 오래 가고 싶은 삶은 아니고 왜 여기서 빨리 끝내요 지금. 뭐 박근영 부장님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아 예.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